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되는 순서인데요.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석자를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내빈 소개도 생략하고 여기 통일뉴스 부원의 박준기 의장님 계신데요. 그 서로 박수 한번 치시는 것으로 내빈 소개를 대신할까 합니다. 네. 오늘 토론의 주체를 그 안민석, 이재정, 이용선 의원실에서 해주셨는데 국회 코로나 셧다운 상황이 있고 또 의정 활동으로 뭐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으셔서 세 분 다 결국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자료집에 있는 자료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 개정이라는 걸 이제 양쪽에 던졌는데 이게 선물인지 폭탄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그 개정된 규약 안에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 삭제됐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줄곧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라도 이 정도라면 이것이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 매우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 뭐 당연히 정설은 없겠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외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나 또 보수 진영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다. 저희는 이 북측이 던진 그러한 당규약 개정이 그만큼 해독하기가 쉽지 않다. 뭐 지나가는 프로 보수 진영에서는 그 거짓말 사기 아니냐 아니고 또 진보 지점에서도 과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처럼 많은 게 혼재되어 있고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 오늘 이렇게 당규약 개정과 관련된 토론을 열게 된 것이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하듯이 이 당규약 개정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가 쓰지 않았는가. 따라서 오늘 당규약 개정을 잘 살펴본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첫 작업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 받아든 내용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께 많은 것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짧게는 남북관계 회복, 좀 더 길게는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이 안 오셨는데 세 분 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오늘 토론회가 성사됐는데 여기에 그 발제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정상장 또 정창현 두 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김동엽 선생님을 비롯한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김정은 시대 축을 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거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일뉴스 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요. 북한사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오늘 토론의 사회는 사람보임 평화선천 운영위원장이신 박창일 신부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평화삼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신부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또 바쁜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새 의원실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토론을 준비하는데 많이 또 애써주신 통일뉴스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6.15 21주년이었습니다. 21주년 기념식은 남쪽에서도 정부는 하지 않고 민간단체들만 모여가지고 민간인들만 모여서 기념식을 하였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하다 보니까 감격스러웠던 6.15 선언도 이제 다 잊혀진 계절이 되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씁쓸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은 대내 매체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조선이든 또 우리 민족끼리든 메아리든 등등 대외 매체를 통해서라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측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남측에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통일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자기네들이 참 대응하기 어렵다 하는 피드백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선대였던 김정일 위원장의 6.15 선언과 14선언마저도 거의 다 기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6.15든 8.15가 되면 북을 가든 남쪽으로 오든 남북이 함께 모여서 기념식도 하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거마저도 다 없어져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1월 초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대회 끝나면서 당의 기본이 되는 규정이 변경됐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 초에 이 북에서 나온 당대회의 규약의 전문을 저희들이 다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로운 당 규약 전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은 대외 정책에서 기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양을 가보시거나 또 만나보신 분들, 회담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알려진 사실도 북은 남쪽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기밀주의 때문이죠. 또 나중에라도 조직 지도부나 등등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도 무겁고 조심을 많이 합니다. 8차 당대회 개정된 규약도 그 와중 속에서 한 거의 5개월, 6개월 만에 우리가 입수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한 전직 통일부 장관님들 또 몇몇 학자들이 통해서 해석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기자들도 기자일 뿐이지 대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기사가 마치 북의 규약에 대한 당 규약에 대한 해석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남쪽에서 최고의 대북 전문가들을 모시고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토론자분들과 또 발제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들이 이 토론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황 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저희들도 실황 중계된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녹화만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또 이걸 주최하시는 통일뉴스에서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이것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하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오신 분들이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약간 좀 느긋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자분들에게는 25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토론자 4분에게는 1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나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시, 늦어도 4시 한 반 정도까지는 이 오늘 토론을 전부 다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 여러분들도 자료집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자료집을 보시면 전문가들께서 쓰신 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북한의 그 문장력들을 보면 강규약뿐만 아니라 모든 건 비슷한데요.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단문이나 뭐 중문 정도가 아니라 복문이나 복합문 정도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제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면서도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굉장히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하다가 저희가 그 토론자분들하고 발제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안 나눴습니다만은 또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간단한 질문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자는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신 정성장 선생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그 문건들부터 해서 모든 자료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제에서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이름이 삭제된 이유, 그 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신설된 거 왜인가 등등을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메모를 좀 해주셨다가 나중에 또 그 발제자들이나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이신 정성장 선생님을 모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의 정성장입니다. 그런데 발표자만은 좀 마스크 벗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좀 말할 때만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마스크 끼고 있고, 발언한 사람만 좀 이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데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청중이 참가하는 세미나에는 아마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한 5개월간 뭐 미국에 가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오랜만에 이렇게 청중을 직접 보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좋은 유익한 기회를 주신 뭐 통일뉴스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것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걸 배우기도 하고 또 뭐 정정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공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참석자 중에는 가장 좀 보수적인 우측에 있는 사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듣기에 부분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달에 당규약 개정이 있었고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문건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논쟁이 지금까지 발생을 했는데 개정된 당규약의 내용이 이 발생한 변화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과거 당규약을 접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저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규약에 나와 있는 문구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북한의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이 당규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을 반영하고 또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북한 노동당의 최고 직책을 다시 총비서로 바꿨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2012년에 김정일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원히 모시고 그다음 자기는 제1비서직에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7차 당대에서는 또 당의 최고 직책을 제1비서에서 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총비서 직책을 바꿨는데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이 굉장히 좀 실험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좋아하고 또 실험 과정에서 또 자신의 실수가 발견이 되면 또 고치고 또 그러면서 또 뜻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4차 당 대표자회에서 이제 총비서 체제를 이제 폐지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총비서 체제로 돌아갔는데 7차 당대회에서는 그때 이제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바꿨습니다. 비서국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비서들을 이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타이틀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너무나 많은 부위원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위원장 다음 직책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2인자 뭐 그 정도 좀 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위원장이 너무나 많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정무국 체제를 비서국 체제 정무국 체제를 바꾸면서 지방당의 최고 책임자도 위원장으로 바꾸니까 북한 뭐 체제에서 너무나 많은 위원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김정은 그래서 위원장 얘기하면은 지방에서 뭐 도당의 최고 책임자를 얘기를 하는 건지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건지 당장 구별이 안 되겠죠.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이제 위원장 체제를 폐지하고 정무국 체제도 폐지하고 다시 총비서 체제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흥미를 끌었던 게 제1비서직 신설입니다. 제1비서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고 했는데 그냥 제1비서가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죠. 2012년에 김정은이 추대되었던 당의 최고 직책은 노동당 제1비서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직책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제1비서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리인 조항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혹자는 이게 김여정을 염두에 둔 거다. 혹자는 조용원을 염두에 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김정은이 1월 달에는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1월 달에는 김여정이 아니라 조용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1비서라고 하면은 비서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1인자인데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위치인데 비서들의 당내 직책 타이틀을 보면은 정치국 위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김여정은 정치국 그 이전 후보위원이었는데 후보위원 타이틀도 이제 후보위원 타이틀도 내놓게 되죠. 그래서 만약 김여정을 이제 제1비서에 임명할 의도가 있었으면은
후보위원에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 올렸어야 그게 맞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비서들 중에서 가장 이제 수위에 있는 인물이 조용환입니다. 조용환은 다른 비서들하고 다르게 정치국 상무위원 타이틀 갖고 있죠. 이병철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조용환을 연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 제1비서직 신설이 또 나름대로 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위원장으로 타이틀 바꾼 게 혼란을 가져왔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가령 쿠바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제1인자 직책이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입니다. 그래서 총비서하고 이제 제1비서 이제 직의 관계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1비서라고 했을 때는 비서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제 비서라는 의미고 총비서도 사실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비서니까 총비서도 비서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두 타이틀이 총비서하고 제1비서가 다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이 지금 후계자 생각할 그런 나이는 아닌데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다면은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에 여동생 김여정을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NK뉴스가 흥미있는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의 4월 30일 사진하고 6월 5일자 사진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하고 또 손목의 시계줄의 길이 사진도 비교를 했는데 4월 30일하고 6월 5일이면은 한 달 좀 넘은 기간인데 그 사이에 김정은이 아주 홀쭉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에 이제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은 적신호가 와서 살이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신호가 와서 의도적으로 살을 뺐을 수도 있고 오늘 북한이 공개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진을 봐도 김정은 사진을 보면은 얼굴에 살이 빠져서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옛날보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이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원래 6월 상순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어제서야 6월 15일에서야 아무 말 없다 개최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 조직 관련 개정 내용을 보면은 역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상무라는 표현이 이제 상석이라는 의미랑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라고 표현하는데 상무위원회에서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 소집해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북한은 굉장히 이렇게 드물게 상무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그러니까 말만 상무위원회지 실제로 비상무위원회입니다. 그런 이제 논리적인 좀 모순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이제 집권 초부터 김정이랑은 다르게 간부들에게 상당히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통치해 왔습니다. 권한을 위임하면서 군부개혁 같은 거는 최룡해에게 맡기고 경제개혁은 이제 박봉주에게 맡기고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위임 통치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고 위임 정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임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위임이 굉장히 김정은에게는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건데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로 인해서 군부
군 상층부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이 비대해진 상층부를 쌓을 수 있는 군대로 만들려면은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야겠죠. 그 상층부를 축소해야 되는데 이걸 김정은이 직접 하게 되면은 김정은에게로 많은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것을 최룡해에게 맡겨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에게 맡겨서 최룡해가 군부의 세대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살이 당시 최룡해에게 갔죠. 그리고 박봉주에게 총리직을 맡겨서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의 경제에서는 이제 민간 부문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시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축된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김정은 집권위의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경쟁이 일반화되고 농촌에서도 경쟁이 일반화되고 그래서 과거의 북한과는 다른 하이브리드 체제로 이제 북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경제하고 공적 부분이 다시 공정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 경쟁까지 하는 그리고 뭐 대규모 그래서 돈주도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 돈주도 생겨나게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마식령 스키장 만들어 놓고 누가 가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지방의 돈주, 평양의 돈주 이런 사람들은 돈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온천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진 여기 제 자료집에 보면은 나중에 그 분홍 이 하나의 사진 노동신문 사진을 제가 여기 캡처해 가지고 올렸는데 28쪽에 보면은 단기간지 노동신문의 가정축산의 멋이라 해가지고 닭을 800마리 이상 키우는 그런 농가를 노동신문에서 이제 아주 성공 모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800마리 이상의 닭을 키웁니다.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지주가 돼가지고 소작농을 착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죄악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변화를 누가 가져왔느냐. 김정은이 천재라서 자기가 경제개혁을 일일이 지시했냐 그런 게 아니죠. 북한에서 가장 개혁적인 성향의 경제관료인 박봉주에게 그 총대를 권한을 주고 총대를 맡겨서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위임 정치가 이미 집권 초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계속 확대되어 왔고 작년부터 또 이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일면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이제 사진들도 일면에 이제 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탐주한 군사위원회 위상도 이제 더욱더 강화하고 총정치의 위상은 오히려 뭐 축소되는 그런 모습,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담비하게 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랑은 다르게 이제 당규약이 바뀌어서 뭐 이 기구들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당정부사위원회 위상이 높아졌고 총정치의 위상이 낮아진 것들이 사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운영과 통치 방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당규역을 보면은 또 흥미로운 게 여기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등 지도자 개인 이름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어요. 김일성, 김정은 말고 김정은 주의 빼고는. 이걸 가지고 개인 통치에서 탕중심, 제도 통치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뭐 해석이 제기됐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을 이제 수령들로 이제 간단하게 줄이고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수령 또는 수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또는 당중앙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조정이 발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지도부가 바뀌면서 김정은이 좀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상호 모순되는 조항들이 기존 당규약에 들어갔는데 이제 2010년 당규약을 보면은 김일성을 조선노동단의 영원한 수령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수령은 이건 직책이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지도자가 수령이 되는 수령론하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최고 지도자가 당의 수반이 되는 게 당연한데 당의 최고 지도자가 아닌 이 사망한 사람을 수반을 내세운다는 게 기존의 논리랑 수령론하고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방규약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을 모두 수령으로 수령들로 하고 김정은 대선 수령 수반 동조항을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북한 외무성 사이트를 캡처한 이제 사진 하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외무성 사이트를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다 수령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은 선대 수령이고 김정은은 현재 수령인 거죠. 그리고 김정은을 모두 여기서 당중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당중앙이라는 게 원래는 당중앙위원회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74년에 김정일 후계자로 결정이 되면서 김정일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호칭으로서 이 당중앙이 사용됐고 지금 여기서 표약에서 당중앙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이 김정은을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 당중앙과 수령이라는 게 같다는 것은 북한의 수령의 유적 영도 체계, 주체성에서 얘기하는 수령의 유적 영도 체계하고 이제 당중앙의 유적 영도 체계하고 논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수령과 당중앙은 같은 표현인데 이제 표현이 달라지니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 여기서 김일성, 김정일 표현을 대폭 삭제했느냐? 그것도 이제 보면은 좀 이런 배경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16년 당규를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고 이들을 굉장히 예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노선하고 김정일 시대의 노선하고 차이가 있을 때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계속 이제 자신의 노선이 구체화됐죠. 처음에는 선군정치에 의존하다가 선군정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선군정치 삭제하고 이번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표방을 했잖아요. 선군정치라는 것은 노동계급보다 군대를 더 우선시하는 정치인데 이런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이제 김일성 시대의 수령론하고 이제 영도체계랑 모순이 됩니다. 북한의 주체사회 영도체계에서는 혁명의 주력군이 노동계급이에요. 근데 노동계급 주력을 바꿔놔버린 거죠, 김정일이. 근데 다시 김일성 시대에 돌린 겁니다. 돌리고 결국 이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김정일 시대 여러 가지 노선과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모두를 다 존중한다라고 하면은 아래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 해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 사상을 추상화해서 기본적인 것만 따르고 기본 구체적인 지침은 김정일의 지침을 따르는 식으로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2019년 김정은이 금강산 방문해가지고 그 선임자들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은은 이제 때로는 김일성의 정책, 김정일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또 잘못된 거는 부정을 하고 차별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왔고 그런 것들이 여기 당규안에 계속 보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군 정치란 표현 사라지고 강성 국가란 표현 사라지고요. 그리고 또 통일 정책 관련해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표현도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북한이 그러면 통일을 포기한 거냐 아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느냐 아니냐. 근데 이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발행한 정치사전을 보면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 앞잡인 국내 반동 세력을 때려부수고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좀 한국이 저발전
그러니까 저발전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때 만들어진 논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이 이제 뭐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고도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 논리가 좀 적용하는데 이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뭐 운동권 내에서도 한국의 발전,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뭐로 갈 것인가에 대한 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또 남조선 혁명론에 보면은 반파시적 민주화 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파시적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군부 독재를 했을 때는 이게 설득력이 있었지만 군부가 이제 권력을 이제 민간에게 이양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반파시적 민주화 투쟁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 폭력 투쟁을 이제 선동하고 있는데 폭력 투쟁도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사실상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가서 명백한 한계에 도달합니다. 특히 90년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고난인군으로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을 하면서 북한이 흡수통일이 아니라 체제승전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 그러니까 이 노선을 그럼 대체할 만한 다른 걸 북한이 그동안 이제 제시를 못하면서 결국 이게 나와 있었지만 사실은 거의 사문화된 것과 비슷한 규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통일의 방식과 관련해서 2016년 당규안 보면은 이제 일본 군국주의 재침책동을 짚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현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신기했습니다. 왜 일본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부분이 빠졌는가? 근데 이제 이것은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론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남한을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의 이중의 식민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남한의 혁명 세력은 미국을 반대해서만 투쟁할 것이 아니라 반일 투쟁도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조선 혁명론을 일본에 폐기하면서 결국 일본 군국주의 재침책동이라는 표현을 짚으신다는 표현도 사라지게 된 거죠. 북한의 혁명 전략은 혁명주의적 통일 전략, 군사주의적 통일 전략, 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 두 가지가 배합된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는데 지금은 이제 군사주의적 통일 전략 쪽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통일의 이제 방식이 바뀌었지 남조선 혁명론을 뭐 포기했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규하게 바뀐 내용을 볼 때 김정은의 8차 당대회에서 발언하고 함께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보면은 김정은은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 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키우겠다. 핵잠수함도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첨단 군사 장비와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뭐 보수적인 주장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정부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이뤄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 정부 내에서 미사일 개발 경쟁이 각 분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한국의 군비 증강은 또 북한의 불만을 불러일으켜요.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불만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가 다 이제 모든 첨단 무기를 갖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무기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서 각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 통합 운영하고 무한 군비 경쟁을 지향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북한의 한미 군사 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어떠한 조건에서 비핵화 협상이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된 상태에서 연합훈련을 뭐 중단할 건지, 북한이 핵동기를 선언하면은 그 시점에 가서 연합훈련을 계속 중단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해서 북한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25분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발제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발제를 들어갈 건데요. 김정은 시대 10년 정치적 지향과 당 규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정창현 선생님의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정창현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 보시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거의 논문 이상의 논문을 지금 장규약 하나로 쓰셨는데요. 방법론에서는 특히 역사주의적 접근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북한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거부터 중앙정보부터 내려오던 것을 자료를 참고를 해서 그냥 우리가 보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정창현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따지면서 역사주의적 접근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좀 논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고 특히 또 표가 많아가지고요. 읽으시기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정찬현 선생님께서 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간략하게 해서 25분 동안에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개정된 당규약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거나 분석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꼼꼼하게 논문을 한 편 써봤습니다. 발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용어들이 저희들한테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제가 개정된 당규약을 읽으면서 이건 뭐지? 라고 느낀 대목을 한 서너 개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조선노동당 당원들이 생각하고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남혁명론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규약에게 주목을 내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당규약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40페이지입니다. 북한이 5년 전인 7차 당대회 때부터 단계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계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이한 게 아닙니다. 맞이하는 단계로서의 도약기와 고조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7차 당대 때는 혁명의 도약기라고 했습니다. 이번 8차 당대에서 5년 경제개발 계획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강 정비기, 준비기 계승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지금 북이 생각하는 단계론에 따르면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막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로 도약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건데 이 다지는 단계가 또다시 준비기, 경제개발로 치면은 지난 5년간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분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발전, 고조기를 다시 갈 수 있는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사회주의 승리, 완전 승리로 가는 그런 어떤 비전이 열린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이 크게 보면 3단계 또 기초를 사회주의 기초를 담기는 단계가 계속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 이 단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가 48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북쪽이 생각하고 있는 3단계론에 입각해서 지금 모든 자신들의 과제나 지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북쪽이 지금 시대는 지난 7차 단계부터 지금 쭉 흘러가는 시대는 국가제일주의 시대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7차 단계의 규정이나 8차 단계의 규정으로 보면 주체혁명 계승기 발전기 또는 주체혁명의 도약기 또는 준비기 발전기 이런 규정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새로운 단계 설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당 규약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대목들이 바뀌었는가? 그것은 40쪽에 보시면 40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에 보면 본인이 김정은 위원 최고 지도자가 본인이 개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낡은 거. 우리가 이미 시대가 변해서 규정이 낡아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었던 거. 왜 못 고쳤겠습니까? 예를 들면 민족개혁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론은 1992년도 사회주의 헌법에서 전국적 범위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을 때 당 규약에서도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못 뺐습니다. 저는 몇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열린 당 대표자 회의나 7차 당대 때는 지금 대남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가 북에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후계자 문제라든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대남 관련 규정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남북관계도 좋지 않고. 그런데 지금 시점, 지금도 남북관계들이 좋지 않은데 지금 시점에 굳이 이것을 낡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목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낡은 것에 바꾼 것들이 핵심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것. 7차 당대에서 어떤 부분을 고쳤더니 이게 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7차 당대에서 비서직제를 위원장, 부위원장제로 바꾼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느 나라 거를 갖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60년대에 북쪽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갖고 왔던 다른 나라 걸 갖고 왔던 어쨌든 남의 것, 지금의 조선노동당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라고 해서 다시 5년 만에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혁명 발전의 요구, 그러니까 지금 단계론, 새로 설정한 단계론에 맞게끔 당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43페이지 부분에 제 의문은 그거였습니다. 당 규약 앞을 읽으면서 김정은 총비서는 북에서 이론적으로 수령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정은장 박사님이 북의 외무성 사이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수령이라고 이제 지칭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할 때 또는 어떤 성명서를 읽을 때 선전할 때에 그런 용어를 씁니다. 지금도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금 김일성, 김정일 수령을 위대한 수령으로 딱 한마디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총서기에 대해서 과연 수령이라고 하는가? 또는 총서기 추대사를 보면 총서기가 당을 대표, 구역에 보면 당을 대표하는 수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대사에 보면 이 총서기가 과거에 당 수령을 규정하는 용어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 단결의 중심이고 내수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수령을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총서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총서기는 직책이고 수령은 직책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 당국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반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중국 공산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김정은 동지를,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4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앞서 정성장 발표자님께서 당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당 중앙위원회의 준말인데 통상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지칭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노동당은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중행으로 내세우고, 여기서 당 중앙은 수령이나 총서기입니까? 아니면 당 중앙위원회입니까? 내세우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전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합니다. 일색화하는 게 그 앞에 일색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반을 중심으로 수반이 나옵니다. 이때 수반은 명백합니다. 총서기죠. 그럼 위에 당중앙은 수령인가요? 그 밑에 또 당중앙이 또 나옵니다. 당중앙의 용도 밑에 조직 규율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질서와 제도와 질서를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규약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맥락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중앙이 영도하고 당 정치국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라고 하는 이 약간 분리된 규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북쪽 사람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는 수령님이 안 계실 거다. 무슨 얘기냐? 위대한 수령은 두 분으로서 족하고 다음 최고 지도자부터는 수령이 아닌 계승자로 불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작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쪽이 전반적으로 집단적 협의 구조로 가면서 최고 지도자의 실질적인 활동 영역, 범위,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업무 분담이랄까요? 그러니까 영도와 조직 지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분리하면서 위인 정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소집과 운영,
지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앙기구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부분에서 많이 관심이 가는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라는 직책도 신설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조선노동당 내의 움직임을 보면 제1비서라는 것이 신설이 됐을 때 누가 할 것인가? 당 규약에 분명히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서 중에서 선임 비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총비서의 대리인입니다. 명확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은 총비서를 대리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조용한 조직비서가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당의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직책이고 실질적으로 지난 4, 5년간 김여정 부부장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근데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 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 결렬, 그 다음에 그 여파로서 지난 8차 대회 때 대남 대관계가 집중적인 도마에 올라서 비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쓰는 용어로 군부의 엄청난 비판을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8차 대회에서 김영철 대남마당 비서가 통일조선부장으로 내려앉았고 업무도 대남이 아닌 대외 사업으로 제한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전반적으로 김여정 의원도 제1비 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2017년도에 김여정이 정치 후보위원이 될 때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제1부부장이 정치 후보위원 가는 직책이 통상적으로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1비서 직제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당 운영에서의 최고 지도자가 과거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과로 상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본인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영역과 그러니까 권한을 줘서 권한과 책임을 줘서 분장해서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부분들을 그런 방향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10년간 김정은 체제가 북한 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왜 굳이 민주개방민주혁명이 낡은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두었는데 왜 지금 뺐겠느냐? 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규정도 왜 그냥 다 삭제를 했겠는가? 북에서 낡았다고 보는 겁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주역이라고 하는 게 내년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보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청년동맹에 보낸 서한에 보면 15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기간 내에는 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되는 거고 북일 정상회담도 열려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시대에 전망하는 것과 맞게끔 규약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낡은 규정들을.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본에 대해서 성명서 나오고 하지만 당 규약상에 앞으로의 활동 지침의 성향에서는 그걸 빼야 되는 거죠. 왜? 북일 정상회담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저는 봅니다. 남북관계에서 지금 남북관계에서 뭐 날선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이번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전원회의에서도 남쪽의 태도나 한미 정상회담 뭐 G7 이런 데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저는 문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를 통일관계로 이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북쪽 내에서 민족해방 민주혁명이 뭐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족해방 민주혁명이 뭐냐?
자주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민주화하자는 거냐? 북쪽이 남쪽이 상황에 개입하자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북에서 사실상 저는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민족해방 민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1961년도에 당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60년대에 지역혁명으로 규정한 후에 지금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를 움직이는, 제가 맨 끝에 도표를 만들어놨습니다만은 3세대, 4세대들은 대부분 우리 치면 남쪽에 이른바 586이라고 하는 세대들, 70년대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들입니다. 4세대들은 더 어려워. 그 세대들은 이른바 남조선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못한 거죠. 왜냐하면 1991년도에 남북 기고합의서 했고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심지어는 2018년도에는 이른바 남조선 대통령이 평양에서 연설하는 것을 본 것이죠. 또 알게 모르게 남쪽의 음악을 듣고 남쪽의 영화를 보고 남쪽의 패션들을 모방해서 입고 하는 그런 조건에서 북쪽의 새로운 세대들한테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낯선 용어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화? 이거 외세를 벗어나자는 거다. 민주화? 이건 남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질서들을 남쪽이 민주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용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바꾼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필요했고 지금 규정한 것은 멀리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좀 봅니다. 여지를 남겼다고 보는 것은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14선언 나오고 정권이 바뀌면서 합의가 전부 다 다시 무산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2019년도 2월달 하노이 회담 때도 이러한 두 번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고 하는데 북에 대답이 없습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북의 실무 담당자, 책임자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합의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지킬 것인가? 여야 정권교체 확실히 안 되는 건가? 그걸 누가 담보할 수 있냐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북의 고민이 저는 깊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북미 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담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보시면 네, 61쪽입니다. 당규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우리도 뭐 당의 강령과 규약이 있고 그러지만 강령 규약에 따라서 그대로 현실이 나타나고 꼭 그렇게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규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쪽의 단계론이 계속 앞부분의 단계론이 계속 세분화 나눠지고 하는 것은 도약기로 가려고 했으나 코로나도 생기고 북미회담도 잘 안 되고 남북관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안 되니까 다시 준비기를 설정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동성을 염두에 두고 당 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너무 그걸 고집하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적인
모두가 사실은 북한이 대남 노선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뀐 게 뭐냐? 그게 그거다. 사실은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헌법, 우리의 헌법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북쪽에서도 자신들의 이 희망과 이상적인 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 범위에서 어떤 통일을 얘기를 하고 또 그 통일 방안으로서의 어떤 연방제, 그 연방제를 제가 생각하는 북쪽의 연방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로 54페이지에 만들어놨는데요. 당구약의 문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한다.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해서 통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을 먼저 하고 민족 공동 번영을 이룩하자는 겁니다. 얼뜻 보면 북한이 문장을 좀 잘못 썼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족 공동 번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는 우선 평화 공존으로 민족 공동 번영을 이룩해서 통일을 하자. 이런 관념 아닙니까? 근데 당구역에는 조국 통일을 이루고 앞당기고 그리고 민족 번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을 하고 그 속에서 두 개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두 개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통일 단계를 공동 번영을 이룩하면서 통일을 가자고 하는 그런 연방적인 단계적인 사고가 그대로 당 규약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 규약의 문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에 담겨 있는 지난 10년간의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북한의 변화폭을 조금 넓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지금 북쪽이 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도에 기본적으로 표방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누는 세계를 보라라고 하는 지향 플러스 실리 추구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10년을 김정은 체제가 왔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완고한 2급 보수라고 지칭한 북쪽 내부의 보수 세력의 반발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려웠던 권한행군 시대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아와서 못했는데 80년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형태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딱 진짜 25분씩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전창현 선생님께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도선 폐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처음 이 전문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특별히 또 언론 인터뷰를 한 전직 장관님들 말씀에 의하면 이 공산혁명을 폐기한 거고 포기한 거고 그 대신 투 코리아로 가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정창현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주개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은 폐기한 걸 맞지만은 투 코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방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상반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좀 더 어떤 것이 객관적인가를 나중에 토론자들 통해서 더 들어보시고요.
제 한 가지 간접적인 제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2018년도 4.27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직후에 제가 그 북측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그때 그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도 보통 한 20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남 사업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워낙 이제 4.27 때 워낙 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나왔냐니까 그 통일 이후에 연방이겠죠. 연방인데 통일 이후에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서로가 이제 나누다가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사람이 좋다. 연방으로 간다 이러면 나중에 결국 선거를 해야 될 건데 동의하냐니까 물론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거를 하면 북측은 인구가 2,500만이고 남측은 5천만이 넘는데 이럴 때 한 표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남쪽에서 일부가 북측을 지도자를 그 투표를 한다 치더라도 남쪽이 될 확률이 엄청 더 높지 않느냐. 니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렇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그 북측에서 지금 우리가 당 규약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통일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연방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방으로 가고 그다음 나중에 뭐 일국가 일체제로 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나는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게 이번 당 규약에서 이 그 민족개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폐기한 것이 아닌가. 그럼 그걸 이제 폐기할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폐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투 코리아로 가는 것이라는 해석은 저는 좀 과다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그 이제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북쪽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았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다만 판문점 선언 때 굉장히 자신감이 많았고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 갔냐니까 9.19 평양 선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대통령 보고 10만 앞에서 연설하도록 했는 것도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당규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냥 그 인민중심 제일주의 뭐 그 정치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북에서 제일 관심은 경제거든요. 이제는 유일적 영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적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그다음에 이런 걸 등등을 통해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들도 이게 남북 관계가 잘 되고 북미 관계에서 풀리면서 제재가 해제되면 10년 안에 남측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웃고 말았죠. 10년 내에 북한에서 남쪽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무역하고 있지만 무역에 해봐야 한 30억 달러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 한 달치도 안 되거든요. 근데도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그 자신감 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제 정치와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 반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정찬 선생님께서 그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비교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해서 감사드리는데 다시 한번 쭉 그 당규약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내용을 다시 보신다면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